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미주 방송은요, 간단한 차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에서 살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약간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두 쪽 모두 Annualized Total Return이라고 써 있죠. Annualized Total Return은 우리말로 이제 연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각 기간마다 어느 정도의 연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가, 이거를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그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QE 리턴이라고 써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은 양적 완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No QE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없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긴축에 들어갔었던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시기죠. 자, 여기 보시면 2008년에서 2014년, 그리고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우리가 이제 QE의 혜택을 받은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QE 시기는요, 어느 정도 좀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묻어두고요. 그러면 이 두 시기를 우리가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기는 QE, 양적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2014년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어떠한 그 그룹의 주식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가,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하이 퀄리티 스톡스, 우리가 보통 우량주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우량주에 속하지 못한 그냥 그런 주식들을 우리가 로우 퀄리티 스톡으로 부분해서 우리가 좀 수익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인덱스가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인덱스는 S&P 500이고 그 밑에 있는 러셀 1000 그로스 인덱스는 뭐냐면요. 러셀 1000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1000개의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러셀 1000 그로스라는 것은 그 1000개의 기업들,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기업들 중에서 성장 주식만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여기 이제 그 QE가 있었던 시기를 보시면요, 이 수익률이 굉장히 급증하게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낮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9.81%나 되는 엄청난 수익률을 퀄리티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퀄리티가 좋은 종목들보다 오히려 더 주가 상승이 좋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S&P 500이 17.30%니까 오히려 S&P 500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이 퀄리티가 낮은 종목들, B 플러스 이하의 종목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QE가 없는, 따라서 긴축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좀 경제가 좀 QE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러한 시기에 그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S&P 500은 8%가 조금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위에 보시면 로우 퀄리티 스톡이 7.34%로 아까 19.81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QE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양적 완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종목들은 극심한 대조를점을 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반면 아까 그 QE가 있었을 때, 양적 완화가 있었을 때는 이 로우 퀄리티 스톡보다 오히려 우량주의 수익률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역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긴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양적 완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에도 10% 가까운 건강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이 표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종목만 떨어졌다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종목을 팔고 나간다면 그대로 이제 손실로 기록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종목이 뭐 너나 할 거 없이 세계 1등 종목이건 2등 종목이건 그대로 다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따라서 그 손실률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어떤 종목은 50%, 어떤 종목은 30%, 어떤 종목은 40% 떨어졌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한 확신이 더 있는지에 따라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연준에서 이렇게 양적 완화 같은 혜택을 우리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예전에 그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봤을 때도 지금은 퀄리티가 있는 주식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량 종목, 그 어떤 종목에다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과연 퀄리티가 좋은 종목이란 어떤 종목일까요? 제 생각에는 수치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가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지 않고 실적 곱하기 멀티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선명하게 어떠한 종목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멀티플을 살펴보면요. 멀티플은 우리가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PE 레이시오, PS 레이시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프리미엄,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요.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든지 매크로에 따라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좀 심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요. 이 심한 변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전에 최고점을 다시 찍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멀티플은 약간 우리가 뒤로 내밀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멀티플은 지금 수준이 적정한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보다 얼마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향후 3년, 5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순이익, 더 많은 매출을 만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량 주식을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알파벳, 구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글의 주가가 2145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 곱하기 멀티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 멀티플을 좀 보시죠. 밸류에이션을 클릭해서 보시면 현재 그 구글의 PE 레이시오가 TTM, 즉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9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5년에 구글 주가를 보시면요. 멀티플이 평균적으로 33배에 이르던 그런 주식이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구글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만든 과거 12개월의 순이익에 33배를 곱해야만 이 주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19배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19배가 다시 33배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과연 19배에서 향후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여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는가,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구글의 주가, 구글의 멀티플은 적어도 20배 이상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그 후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간다면 실적만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종목은 주가가 100%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실적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성장을 보면 되겠죠. 자, 그로스로 건너와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뭐 매출의 성장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EPS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은 earning per share잖아요. 자,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EPS의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구글은 47% 정도 이 EPS가 성장을 했는데요. 지난 5년의 평균치는 37%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7%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보통 한 37% 정도, 30%가 넘게 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몇 퍼센트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가를 예측을 해놨는데요. 한 20% 가까운 성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주가 이꼴 실적 곱하기 멀티플에서 멀티플은 지금 20배도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3년, 5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랬죠. 그런데 실적은 매년 20%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20%씩 실적이 올라간다면요, 향후에 자 20%씩 $1,000를 투자했는데 20%씩 올라가면 무슨 얘기냐면 5년 후에 $1,000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88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2.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20%라고 제가 성장을 가정한 거는요, 아까 그 주가에서 멀티플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5년 만에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적만 20%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멀티플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식이 바로 구글이 될 것이다. 뭐 구글이 앞으로 뭐 이렇게 2배, 3배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좀 분석하셔서 이 종목
종목은 과연 지금 현재 멀티플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단을 하시고요.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멀티플은 잠깐 뒤로 빼시고, 중요한 것은 실적은 과연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지금 현재 순이익에 비해서 2배, 3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6월 15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0.38%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0.49%. 다행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플러스 0.18%고요.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39%.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횡보를 한 그런 하루였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성적표인데요. 니오 같은 경우 1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들의 좀 추세가 좋아 보이죠. 두 번째 종목도 중국 기업인데요. 리오토가 10.91%. 자, 세 번째는 ABCL, 에브셀라라가 지금 7.3% 올라갔고요. 자, BIDU는 바이두죠. 6.76%. 지금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중국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소파이가 5.61%, 실버가 5.43%, 크리스퍼 5.14%, 차지포인트 3.56%, 줌이 3.43% 올라갔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07%, 쿼버가 2.82%, 테슬라 2.39%, UiPath가 2.36%, 팔란티어 2.36%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그나마 조금씩은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인데요. 어제 덩치가 큰 그 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2.4% 조금 올라가면서 좀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1.21% 소폭으로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0.62%, 애플이 0.67%, 그리고 구글이 0.3%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메타 플랫폼즈,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0.32, 1.27, 그리고 1.3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따라서 일부 종목은 좀 힘을 냈고요. 아직까지도 좀 추세를 바꾸지 못한 테크 기업들도 간간히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치죠. PPI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10.8%나 5월 달에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8.6%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41년 만에 최고 수치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PPI 지수는 보통 CPI를 선행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PPI 지수가 10%가 넘어간다는 것은 향후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홀세일 프라이스가 올라갔다. 우리가 보통 이제 PPI라고 부르는 것을 홀세일 프라이스라고 번역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되는 그 가격,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어느 정도 올라간지 살펴보면요. 먼스로 보면 0.8%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 한 달 만에 0.8%가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뛴 거죠. 자, 그리고 오버 더 패스트 이어, 작년하고 비교하면 10.8%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0.8% 정도 먼스 투 먼스로 오르는 것은 지금 다우존스에서 전망했던 거랑 인라인이다. 인라인은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도 0.8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지금 4월 달에는 0.4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4월 달에 비해서는 2배 정도 갑자기 이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지만 이 PPI 같은 경우는요. 이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근원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코어 PPI라고 부르는 건데 이 코어 PPI 같은 경우는 먼스를 보면 0.5%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인 점은 뭐냐면 시장의 전망치는 0.6이었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코어 PPI, 즉 근원 PPI 같은 경우는 다행히 0.1% 정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낮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있죠. 자, 그리고 인크리스가 됐다. 0.4가 지금 지난달의 수치였거든요. 요거보다는 0.1 정도 추가적으로 조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6.8%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좀 안심하기는 좀 멀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두 가지의 PPI,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첫 번째는 10.8%, 그리고 두 번째가 근원 PPI 6.8%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모두요. 히스토릭 하이다. 그러니까 히스토릭 하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는 3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 그때 11.5%, 7.1%였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막상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표된 PPI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이제 이게 다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PPI가 보통 선행을 하게 되고 PPI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면 결국 CPI까지 나쁜 수치로 반영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벌써 5월 달에 CPI 같은 경우는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41년 만에 최고 수치인 8.6%를 기록했잖아요. 이 수치가 다음 달부터는 조금 잠잠해져야 이 뭐 주식시장도 안정이 되고 경기에 대한 회복 그런 어떻게 희망이 생길 텐데 이 수치가 다음 달에 어떻게 발표되는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오피셜, 즉 연준에서 일하고 있는 연준의 의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숫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연준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두 개의 임무, 하나는 그 고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물가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허풍을 쳐왔죠. 뭐라 그랬냐면 단기적이다. 잠깐 흘러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연준의 발목을 잡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신용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되는 굉장히 좀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 연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기창에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어떻게 기대하고 있냐면요. 센트럴 뱅크 오피셜이, 즉 연준의 위원들이 이번에 기준 금리를요. 75 베이시스 포인트, 즉 0.75% 정도 올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FOMC 미팅이 지금 화요일, 수요일 양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마도 수요일 오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밤이죠. 그때 연준에서 드디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지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뭐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서 이 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시장이 환호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너무나 빨리 올라가는구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뉴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직접 수요일 밤이 돼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0.5%가 아니라 0.75%까지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한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금리라는 것은 이제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채권의 금리가 3.45%,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년 국채 금리가 3.45 이상으로 치솟은 것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자,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결국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뭐 모기지, 주택 담보 그 대출의 그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의 이자율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우리 뉴스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채 금리를 좀 보시면 일단 2년 국채 금리가 3.435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10년 국채 금리가 3.479, 굉장히 좀 높은 수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2년 국채 금리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가 있다. 이 부분은요, 조만간 다시 한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이 일드 커브가 평평한 모습을 플라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장기 국채 금리 그리고 단기 국채 금리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다시 한번 역전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단기 국채 금리가 이 장기 국채 금리보다 더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조만간 리세션이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즘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채권 금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자, 30년짜리 모기지 레이시라는 것이 뭐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려 6.28%까지 급등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5.5%에 불과했는데 이게 6.28까지 갑자기 상승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10베이시스 포인트가 하루 만에 올랐거든요. 10베이시스 포인트면 0.1%가 갑자기 하루 만에 급등을 해버렸고요. 일주일 전에는 5.55밖에 되지 않았다. 자,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뭐 모기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하우징 마켓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홈 세일이 그러니까 주택의 판매 수가 지금 6개월 내내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러다가 주택 시장도 완전히 마비가 돼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역시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까지 무너진다면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리세션에 들어갈 것인가, 리세션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모기지 레이시 지금 현재 1월 달만 해도요 3%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만에 3%에 뛰었던 그 모기지 레이시 6%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자, 이거는 2배 정도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한 거죠. 모기지 레이시.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매달 이 주택담보 대출을 갚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모기지율이 3%였을 때는 뭐 매달 뭐 100만 원밖에 이자를 내지 않았다. 자, 그러면요 이 100만 원이 갑자기 현재는 20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영국에서 모기지를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이 모기지 납부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거의 제가 그 렌트를 내서 그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 월세 금액보다 오히려 모기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정 살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뭐 100만 원만 매달 내던 사람들이 2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그리고 3%에서 6% 올라간 것은 지금 6개월 만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막 이 모기지 레이시 2%도 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에서 6%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3배가 올라간 거죠. 그 얘기는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은 갑자기 300만 원씩 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이 가계의 지출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는 이 모기지를 계속해서 내지 못하고 주택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는요, CNBC 프로에 올라와 있는 시장의 전망에 관련된 소식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조금은 긴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어떠한 미국 증시의 전망이 좀 연출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NBC 프로에 올라온 기사고요. 롱 서머, 굉장히 긴 여름이 기대가 된다. 자, 이 얘기는요, 굉장히 힘겨운 여름이 될 것이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관련된 정보냐면요.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굉장히 좀 몇 달에 걸쳐서 주식시장에 바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닥이 언제인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의외의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CPI 지수가 8.6%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바닥은 어디인가 굉장히 좀 한숨을 쉬게 됐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주요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결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피크를 찍고 내려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페드, 연준도 가다가 좀 멈추겠지 생각을 했는데 멈출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에서 미국 정부에서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하면서 좀 리세션으로 들어가지 않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한 중국에서는 록다운이 좀 심하게 일어났다가 이제 상하이 쪽에 상해죠. 상해 쪽에 록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요. 또 베이징에서 록다운이 다시 생겨나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하나 둘씩 해결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이제 안다. 자, 뭐를 알고 있냐면요, 너무나 좀 피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었고, 그러한 그 기대치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 도루묵이 돼버렸다. 그래서 다시 5월달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에서 다시 폴리시 미스테이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실패를 해서 결국은 너무나 극심한 이런 타이트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 이러한 그 걱정거리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사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금 확보를 올리면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가지의 또 다른 그 시장의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이 좀 불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차이나 쪽에, 그 중국 쪽에 코비드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발생한 게 이게 굉장히 좀 커다란 타격. 왜냐하면 차이나는요, 그냥 하나의 국가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전 세계 공급망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공급을 해주는 그런 공급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봉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까지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밀 생산 1위 지역, 뭐 원유 수출 1위 지역,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자재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상태인데, 이런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두운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그 이코노미가, 경제가 조금씩 굉장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둔화돼야 인플레이션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희망적이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레디 맥에서 일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베론즈에서 얘기하기를요, US 하우징 마켓, 부동산 시장이죠. 이 주택 시장이 경험을 하고 있다. 가장 좀 끔찍한, 시그니피컨트라는 엄청나게 중대한, 뭐 엄청난 그 극적인 뭐 이런 얘기거든요. 2006년 이후에 가장 그 심각한 그런 컨트랙션이라는 것은 수축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냐면요, 2021년 피크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모기지의 신청 건수가 무려 40%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40% 떨어졌다는 것은 곧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주택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신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연준이 바로 이 그 도비시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요일 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기시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멀티플이 컴프레션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우리가 보통 실적 곱하기 멀티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것은 사실 실적의 영향이 아니었고 멀티플이 축소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락세가 보였던 이유는 이 멀티플이 계속해서 내려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포텐셜, 즉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두 번째 하락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두 번째 하락을 하게 되냐면 어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적은 굳건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0년, 2021년에 너무나 확정됐던 멀티플이 감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두 번째로 이 어닝이 감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폭락이 올 수 있다라,
이렇게 지금 좀 우울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좀 놀랍게도 2022년에 그 어닝의 전망치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뭐 리세션에 대한 그 전망도 나타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저하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 나와 있는 실적의 예상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닝 발표가 됐을 때 의외로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S&P 500에 속하고 있는 500대 기업의 프로핏이요. 지금 2022년은 10.2% 정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2023년에는 무려 9.8%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서 이것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것을 믿고 있냐면 리세션이 inevitable이다. 즉 리세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믿게 되면요. 결국 올해 하반기의 넘버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10.2%로 형성이 돼 있지만 곧 월가에서 이 수치를 계속해서 깎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예상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주가는 자연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가 이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은 이 에스티메이트이 오히려 이바포레이트 된다. 이바포레이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2023년은 지금 2022년보다 더 안 좋다는 전망을 우리가 하고 있죠. 따라서 이 9.8%라는 실적의 증가가 성장이 아예 사라져버릴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마도 10% 정도 시장이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실적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가 다시 얘기하면 S&P 500의 타겟이 지금 3,400에서 3,600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실적이 저하될 것을 예측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S&P 500은요. 전고점에서 한 30% 정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 한 20% 넘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30% 넘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통 30% 넘게 떨어지는 것이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인데요. 보통 리세션이 찾아와서 이렇게 그 베어 마켓으로 들어갔을 때 S&P 500은 평균적으로 30% 넘게 하락한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적인 통계와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기사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사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자, 레온 쿠퍼만이라는 전문가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리언이요. 그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온 쿠퍼만이 화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썰징 오일 프라이스,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그 원유의 가격이 치솟고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연준에서는 굉장히 좀 그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타이트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 미국의 경제를 결국은 리세션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next year, 즉 2023년이 돼야 리세션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냐면 40% 정도 최고점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S&P 500이 한 20%에서 21% 정도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20%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레온 쿠퍼만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리세션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프로핏,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요. 프로핏, 즉 순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거냐면 보통 리세션이 찾아오게 되면 전형적으로 20% 정도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순손실이 아니죠. 실적의 그 프로핏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나 그 리퀴디티, 즉 현금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 시스템에 너무나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리세션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직접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내에 나가든지 뭐 제가 이제 런던 같은 데 갔다 왔을 때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을 이제 좀 공유를 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아직까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심리가 많이 좀 그 수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유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리세션이 조금 뒤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회장님이자 CEO다. 자, 오메가 패밀리 오피스의 CEO이신 이 레온 쿠퍼만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remain long-term bear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자신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너무나 좀 좋지 않게 좀 몇 년간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정책의 실패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베테랑 인베스터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로 리턴,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리턴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리턴이 굉장히 낮은 게요, 하나의 노움이 될 것이다, 정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과거 한 20년 30년을 지켜봤을 때 우리 주식시장은요, 보통 수익률이 10% 정도 평균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10% 정도 되는 애뉴얼 리턴을 기대할 수가 없는 굉장히 저조한 시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울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 surging prices, 즉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면요,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주식을 팔고 있고요, 조금 떨어지게 되면 사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둡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뷰는 뭐냐면 S&P 500이 4,800이 아무래도 한동안은 최고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시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도 4,800 이상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익률이 저조한 그런 미국 증시가 될 것이다 라고 우울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맞는다면, 그래서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그 시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고 조금 딜레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세션이 찾아오게 된다면 S&P 500이요 40% 정도 최고점에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한 20%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컨서버티브하게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조언을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이 레온 쿠퍼만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앞에서 읽어드렸던 두 개의 기사와 자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리세션에 돌입이 하게 되면 결국 어떠한 섹터에 투자를 해야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웰스파고의 조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파고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야 한다. 어디에서 떨어져야 되냐면요, 리오프닝 포트폴리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서 지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굉장히 좀 그 리오프닝 주식이 좋은 성과를 거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끝났다. 이 유행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라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에서 떠나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된 레스토랑이라든지 바스앤바디웍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원래는요 불리시, 즉 매수 의견을 받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여기에 그 자리를 메꾸게 되냐면요, 지금 웰스파고가 얘기하기로는 디펜시브 네임, 즉 방어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어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요, 버라이즌이라든지 맥도날드, 코카콜라 뭐 이러한 전통적인 우량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리세션이 오게 되면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S&P 500의 그 디펜시브 섹터, 그 방어주의 섹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주식들이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통계를 지켜보면요, 지금 아직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농후하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산업에 들어가는 기업을 얘기하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라든지 파마스티칼 같은 경우는 좀 대형 그 파마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약사들.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즈라는 것은 우리가 경기가 좋건 나쁘건 계속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 소비재 중에서 필수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주식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웰스파고의 베이스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웰스파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망이 있을 텐데 그 전망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서 주류의 그 전망이 뭐냐면 결국 이 경제가 하드 랜딩으로 간다. 경착륙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경착륙은요, 리세션이 올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못했다. 그래서 언제가 바닥인지도 여기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때 아니면 이제 디셀리레이트는 것은 이제 둔화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가는 중이죠. 따라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둔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웰스파고의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11가지의 주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은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된 거냐면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우량 주식들 중에서 low volatility, 즉 변동성이 가장 작은 내용인데 근데 각 섹터에서 하나씩 골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 11가지의 그 섹터 중에서 S&P는 총 11개의 그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섹터당 가장 변동성이 작은 우량 주식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라이전이고요. 두 번째는 맥도날드, 세 번째는 코카콜라, 네 번째 쉐브론, 다섯 번째 버크셔 해서웨이, 여섯 번째 존슨앤존슨, 일곱 번째 3M이고요. 여덟 번째 IBM, 그 다음에 에어 프로덕트, 그 다음에 10번째는 리얼티 인컴, 마지막 듀크 에너지, 이렇게 11종목이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개월간 그 주가의 변동이요,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 20%에서 30% 내외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이 11가지의 종목은 굉장히 좀 움직임이 둔하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좀 경기 둔화 때문에 시장이 심하게 흔들릴 때 이 종목들은 잘 지켜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막 영상에서는요,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진 먼스터가 출연을 했는데요. 진 먼스터가 이번에 연준이 수요일 날 이제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발표하느냐 아니면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 먼스터의 의견에 따르면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발표를 해야 주가가 상승하고 오히려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발표하게 되면 연준에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진 먼스터의 얘기대로 주식시장이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런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알차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Meta, Apple, and the other mega cap tech stocks are all feeling the heat. Joining us to discuss what's next in tech is Gene Munster, founder and managing partner at Loop. You got a good fixed income department, good Fed watching department there, Gene. Does anything specific to tech really matter in trying to make a decision on what to do right now? Joe, as a tech investor, I've never been particularly focused on the Fed. In the decades I've been doing this, I've become a student of the Fed over the last 6 months. Don't fight the Fed, of course, is a tagline that would be the title of any book. In this case, I want to just outline what tech investors should be focused on.
Good. There are two ways to to reducing volatility and building stability in the market. There is the hard way for tech investors and the easy way. I'll start with the easy way. That is the Fed does its job, raises by 75 basis points. That will stabilize, I think, investors, tech investors, particularly given a sense that the Fed is being dynamic in its approach. The second, the hard way to build stability is to ensue panic. I think that we would see that if we get a 50 basis point move. I think the market would view that as a no confidence vote for the Fed. In that case, and your programming has articulated this well, as we, of course, would focus on the VIX. What is panic and when is a flush out? And historically, the flush out is when the VIX breaks through 40. We're at 33 this morning. So despite the fact that the Nasdaq's down 33% year to date, we just haven't hit that vortex yet. So I'm optimistic with some of CNBC's reporting that there is going to be a 75 basis point move. I think that will add some near-term stability. Still doesn't answer the bigger question, which is what's going to happen with tech over the next 3 to 6 months.